상당히 많이 하고 있거나 여기 가면은 이제 중기구나 여기 가면 중요한 기계인 경우에 얘는 에너지 레벨이 어느 정도 돼야 돼요. 저속인 기계에서는 베어링이 그냥 났다 하더라도 피크가 펄스가 발생하는 그 에너지 값이 너무 작기 때문에 그건 또 잘 안 들을 수도 있어요. 베어링을 결함을 검출하는 기법에는 지금 앞에 설명드렸지만 엔젤로도 있고 초음파, SMP, 스파이크 에너지, 캡트럼, 코토시스, 그 다음에 물론 스펙트럼이 설명 안 했는데 여기 스펙트럼도 있고 그런데 이 기법들이 모두 다 발견되느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어떤 상황에서는 코토시스가 낫고 어떤 상황에서는 엠블레프가 낫고 어떤 상황에서는 뭐 딴 게 낫고 그래서 베어링을 결함을 검출하는 거는 한 가지 기법만 써갖고 다 발견되지는 않아요.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 거는 크로스펙터인데 가장 간단하게 발견할 수 있는 것. 간단하지만 얘도 맞는 건 아니다. 또한 문제가 되는 거는 이렇게 문제가 되죠. 결함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결함 증가인데 결함 증가에 따라서 증가를 계속 해줘야 되는데 얘는 하나 떨어져 버리는 거. 그러면 한두 번 중에 그건 몰라요. 어느 위치에 있었는 그런 점이라고 그랬어요. 발견할 수는 있어요. 다음에 베어링은 얘가 돌아가면서 볼 회전하고 그다음에 축 회전하고 내륜 회전하면서 볼이 돌아가는 그 회전이 다르기 때문에 어제 설명드릴 때 축계에서 나오는 증상들은 정수배라고 했어요. 정수배 1x, 2x, 3x 정수배로 나온다고 했어요. 그런데 얘는 이 회전이 이 축 회전하고 되기 때문에 정수배가 아니에요. 비정수배의 성분이 발생을 해요. 항상. 그런데 재수없게 베어링이 얘가 치수가 이렇게 얘하고 정수배로 떨어지는 그런 놈들이 있어요. 그게 특별히 17mm짜리 6203 그 베어링들은 대부분이 이 치수가 얘하고 비슷해. 정수배야. 그것들은 상당히 어렵게 만들어요. 얘가 3x에서 올라갔는데 3x를 올라갔다면은 얼라이먼트예요. 일단 의심이 되는 게. 근데 베어링이 또 3x에서 올라가. 그런 베어링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사용한 얘가 17mm짜리인데 이 베어링은 3x에서 올라가고 바깥쪽 레이스인 경우에 안쪽 레이스가 더 빨리 들으니까 5x에서 올라가고 다음에 바깥쪽 레이스가 3x에서 올라가요. 물론 3x는 아니야. 3.09 뭐 이래요. 근데 아주 비슷해. 그걸 구별하는 거는 또 분석을 잘해야 돼. 3.09하고 3x가 정확하게 구별이 되냐면 구별이 안 된다고요. 그거를 어떻게 하면 잘할 건가? 물론 레졸루션을 높이고 그러면 되는데 우리가 측정하는 건 한 번 딱 측정해놓고 봤을 때 3x 올라갔고 그럼 얘가 3x 그럼 미슬라이먼트 그렇게 생각되는데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 베어링 결함 주파수는 이렇게 보여요. 나오는 게 얘가 나오는 단계는 어디냐면 3기에서 나왔어요. 3단계에서 2단계에서 나오는 거, 이 전 단계에서는 안 나와요. 1단 단계에서는 모르고 이 단계까지 가면은 상당히 많이 진전을 했을 때 결함이 그렇다면은 이제 베어링 결함 주파수가 보이기 시작하는데 얘는 베어링 결함 주파수는 공식은 이래요. 얘는 돌아가는 물건이기 때문에 슬립이 없다고 가정을 했을 때 잘 굴러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 피치 다이아메터, 여기 중앙하고 중앙 사이를 피치 다이아메터라고 그러거든요. 다음에 볼 다이아메터하고 볼수하고 회전 주파수하고 이 관계에 의해서 바깥 레이스에 고장이 있을 때는 볼 다이아메터 나누기 피치 다이아메터 1플레이 곱하기 볼 수의 2분의 1 하고 그리고 그럼 얘가 조금 이따 우리 실험할 때 구하겠지만 얘가 우리가 쓴 베어링, 이 베어링의 경우에는 3.09 뭐 그렇고 얘가 또 지금 우리가 쓴 베어링이 피치 다이아메터가 30mm짜리고요. 볼 다이아메터가 6.7mm 이거 볼이 8개짜리고 그래서 이 공식을 이용하면 얘는 4.9 얼마 이거 다 구해놨어요. 그런데 물론 이 베어링의 치수를 알아갖고 이 값을 베어링의 특성 값을 구하기도 하지만 요즘 운동하는 사람들은 이 정도는 치기만 하면 다 나올 수 있도록 SF 베어링 넘버 뭐 치면 딱 나오죠.
그러니까 그걸 할 필요는 없어. 할 필요는 없는데 만약에 모르는 베어링이다 그러면 치수를 알았고 구하는 수가 없죠. 우리가 쓴 이 베어링은 아주 표준품이 아니라 어디에 찾을 수 없는 도속 없는 베어링이라서 얘는 할 수 없이 치수를 얻든지 아니면 까부든지 해서 재갖고 하는 수밖에 없죠. 그런데 대부분 지금 쓰는 기계에서는 베어링 넘버가 명확하게 나와 있고 어느 거다, LG 거다 아니면 SK 거다. 그러면 베어링이 치수가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 주파수들은 전부 다 소프트웨어나 이런 데서 아주 일반적으로 구할 수 있는 주들이에요. 이론은 이렇습니다. 이론은 이렇게 갖고 나온 값들이에요. 얘는 베어링 남방에 대해서 특정 주파수를 구하는 푸거든요. 베어링 6이 예를 이렇게 들어보세요. 623은 없는데 하여튼 주파수가 외륜 주파수, 내륜 주파수, 올 주파수, 케이지 주파수는 서로 물고 하는 거. 베어링은 여러 가지 베어링, SKF, 팅겐 여러 가지 베어링이 있는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우리가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들은 여기 베어링 넘버를 게이지과 베어링 넘버가 뭐다 치면은 롤 엘멘트 주파수는 얼마, 아웃더 레이드 얼마, 이너 레이스 얼마, 케이지 주파수 얼마가 쭉쭉쭉 나오는 게 얘가 베어링 특정 주파수로 나오죠. 그래서 고장이 났을 때 그런 주파수의 하모닉들이 발생한다. 베어링 고장 났을 때 리드 타임은 어느 정도 되냐면요. 리드 타임은 외륜 결함이 생겼을 때 외륜은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고장이 났을 때 통상 수개월 정도 고장 날 때까지 수개월 정도의 리드 타임이 있어요. 내륜 고장일 때는 얘는 내륜은 고장 부위가 돌아다녀요. 부하 부위와 부하가 미치지 않는 부위를 회전하기 때문에 얘는 고장이 빨리 나요. 얘는 수주일 나요. 고장이 처음에 발생이 돼서부터. 그다음에 볼인 경우에는 볼은 막 굴러다니기 때문에 얘는 고장이 무척 더 빨리 진행을 하죠. 얘는 수일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해요. 볼 고장이 발견이 됐을 경우에는 거기가람 주파수는 상당히 좀 높아요. 왜냐하면 외륜과 내륜을 부딪히기 때문에 볼이 하나 고장나면 바깥쪽 레이스, 안쪽 레이스를 부딪히고 굴러가기 때문에 주파수가 좀 높고 내륜 고장인 경우에는 반경이 작기 때문에 직경이 작기 때문에 얘도 주파수가 얘가 제일 낮고 얘가 주파수가 좀 높고 하는 주파수별로 친다면은 대략 어느 정도냐면은 얘는 3 내지 4배 3 내지 4배 얘는 얘가 3 내지 4배 얘는 4 내지 6, 7배 얘는 한 7, 8배 그런 정도의 대략 있어요. 대략. 그런데 정수배에 속하지 않는 거예요. 정수배는 아니야. 정확하게 아무리 디멘전이 비슷하다 하더라도 완전히 1x, 2x, 3x에 떨어지지는 않아요. 약간 소수점을 갖고 있는데 다소 분석하기 어려울 뿐이죠. 얘는 이제 아주 실행하는 것을 몇 단계로 더 자세하게 나누는 건데요. 정상적일 때, 그다음에 비정상적일 때, 여기에 베어링 결함 주파수가 내륜 결함 주파수가 나타났어요. 내륜 결함 주파수가 나타났고, 내륜 결함 주파수에서 얘가 조금 더 고장이 나니까 요거에 하모닉이 발생했어요. 그럼 상당히 이제 찌그러지기 시작한 거야. 하모닉이 발생하고 다음 하모닉이 발생해갖고 더 많이 진행이 되면은 이제 1x, 2x, 3x, 4x 하는 이 고주파까지 올라가요. 고주파까지 올라가는 이것 때문에 얘도 커져요. 그러다가 이제 회전 주파수의 사이드 밴드까지 생겨 옆에 있는 사이드 밴드까지 생기는 단계 되면은 상당히 많이 고장나는 거고요. 이제부터는 너무 많이 생겨서 마찰을 하게 돼요. 미끄러지게 돼요. 미끄러지게 되면 기저부의 잡음이 올라오게 되죠. 이 단계에서 그다음에 기저부의 잡음이 더 많이 올라오게 된 뒤에 전국에 가지고 하게 되는 이러한 스펙트럼을 가져요. 스펙트럼 상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 단계도 빠른 단계는 아니지만
이건 또 왜 구기밖에 안 나오는가? 얘가 좀 내 손이 문제지 얘가 문제인지. 자, 이 단계도 빠른 단계는 아니에요. 이 단계도 우리가 얘기하는 초음파 영역에서 발생했다가 고위진 동수에서 발생했다가 그 다음에 나오는 단계이기 때문에 상당히 진행이 된 상태이지만 이 단계로부터도 다시 진행을 하는 게 하모닉 발생하고 그 다음에 1x, 2x, 3x 되는 회전 주파수의 정수배가 발생하고 그 단계 되면 어떤 단계냐면요. 내륨이 너무 많이 망가져갖고 약간 헐거워진 거예요. 헐거워져서 얘가 루스니스가 발생을 하면 1x, 2x, 3x, 4x가 쭉 떠요. 그 관계예요. 그러니까 약간 이게 노는 거예요. 이미. 그런 단계이고 그런 단계가 더 지나면은 이제 1x, 3x 옆에 사이드 밴드가 생겨. 회전수가 틀리기 때문에 회전수 차이에 따라서 사이드 밴드가 생기고 다음에 너무 많이 망가지면 이제 굴러가는 게 아니라 약간 미끄러져가 슬립이 생기면서 기저부에 잡음이 생기고 기저부에 많은 잡음이 생기다가 종국에서는 깨져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래서 베어링에 많이 망가지거나 또는 외부 겉도는 거예요. 외부에서 너무 간격이 커요. 간격이 큰 경우에는 많은 하모닉을 동반해요. 많은 하모닉을 동반한다. 얘가 노는 게 두 바퀴 한 번씩 끄덕거리는 경우에는 2분의 1X, 3분의 1X가 생긴다. 얘는 간격이 너무 크거나 베어링이 겉돌아서 루스니스가 생긴 현상에서 저런 현상이 생겨요. 스펙트럼이 생겨요. 다음에 조립 분량 또는 축 불균형의 정렬 분량은 RPM에서의 이건 엔빌로프 스펙트럼을 했을 경우인데 엔빌로프 스펙트럼을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원엑스 차원이 올라갈 때도 있고 이런 경우에 그 다음에 외륜 축광이 생겼을 때는 외륜에서 양쪽으로 이게 힘이 작용을 했을 때 꽉 찌들어 눌렀을 때 2배의 RPM에서 성분이 생기기도 하고요. 다음에 베어링의 외륜 정렬 분량이 생겼을 때도 특성 주파수의 2배의 주파수 베어링의 외륜의 이외환인 경우에는 많은 하모닉들이 발생한다는 걸 이미 설명드렸고요. 윤활 문제가 생기면은 윤활이 생기면은 제대로 굴러가는 게 아니라 약간 미끄러지고 마찰을 하기 때문에 기저 잡음이 생긴다 하는 부분이요. 그런 부분이 베어링에서 또 나올 수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엔빌로프 분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엔빌로프 분석은 어떤 거냐면은 아까 설명드렸지만 두 번째 단계 초음파 발생 그 다음 단계가 공진 주파수 단계예요. 그 단계에서 결함을 검출할 수 있는 기법이 엔빌로프 기법이에요. 엔빌로프 기법은 선택적인 포락석 검출이라고 하는데 얘는 볼 베어링 충격적인 반복적인 충격파 검출이라든가 변조된 랜덤 노이즈 혹은 저속 설계에서 적용 가능한 기법이에요. 우리가 방송에서 AM 방송이라는 게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이라는 그런 약자인데 방송이 어떻게 방송을 하냐면 안테나에서 방송을 쏘는데 여기에는 캐리어 주파수를 해서 멀리 도달하는 주파수가 KBS 같으면 서울에서 KBS 같으면은 710kHz를 쏴요. 그 주파수는 멀리 도달을 해. 멀리 갈 수 있어요. 일단 음성을 실어야 되니까 멀리 가는 걸 캐리어 주파수. 그래서 이게 안에 게 캐리어 주파수예요. 방송에서 캐리어 주파수고 다음 음성을 실었죠. 여기다가 실어서 보내. 음성을 실어서 보내면 얘는 멀리 갈 수 있고 얘는 실어갖고 가서 여기에 수신기에서 얘 안에 거를 싹 걷어내요. 싹 걷어내고 바깥 것만 빼내면 음성을 뽑아낼 수 있거든요. 이 과정을 이렇게 되는 현상을 변조라하고 여기에서 요 안에 거를 싹 걷어내는 걸 복조라고 그래요. 오시는 걸 그 복조라고 그래요. 베어링에서도 그런 증상이 나타나죠. 베어링에서도 얘가 돌아가면은 이게 볼이 가는 주파수하고 얘가 안쪽 베이스가 돌아가는 스피드는 틀리기 때문에 커졌다 작아졌다 하죠.
스펙트럼상으로 보면은 스펙트럼에서 캐리어 주파수는 여기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게 바깥쪽에 실린 거 여기 라디오 같은 음성이 옆에 이렇게 쓰는데 얘를 사이드 밴드라고 그래요. 얘는 단송파 주파수의 캐리어 주파수의 스펙트럼이고 사이드 밴드가 양쪽에 쓰죠. 이런 현상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베어링이 고장났을 때 사이드 밴드 옆에 섰다. 그러면 변조가 일어났다. 그런 거를 생각하면 돼요. 하여튼 변조에 대한 원리는 이래요. 이런 거를 이제 이용을 해서 우리가 토락성 검출을 하는 거예요. 원리, 얘가 변조이고 어떻게 베어링에서 하냐면은 이런 방법을 해요. 베어링이 두 번째 단계에서 초음파 그 다음 단계에서는 고위중 변수를 흔든다고 그랬어요. 그럼 고위중 변수를 흔들면 그 신호가 충격적인 신호든 변조가 일어났든 하여튼 약하기 때문에 고위진동수에서 올라가죠. 얘가 평상시에는 자다가 고위진동수에서 올라가. 고위진동수에서 올라가면은 이 고위진동수 부분을 떼내. 이만큼을 떼내면은 얘가 이 안에 높은 주파수와 여기에 변조가 섞여 있는 얘를 떼낼 수가 있거든요. 얘를 이렇게 떼내. 그래서 얘를 떼낸 뒤에 얘를 이걸 걷어내면 이렇게 되겠죠. 얘를 엔빌롭이라고 그래요. 얘를 가까이 있는 밖에 왔다 갔다 하는 건 엔빌롭이라고 그래요. 이걸 걷어낸 이 신호에는 베어링에서 나와 있는 커졌다 작았다 하는 신호 또는 충격적인 신호, 다른 건 다 걷어냈으니까 충격적인 신호를 걷어낼 수 있죠. 왜냐하면은 언밸런스 미스얼라이먼트 성분은 다 이쪽 부분에 있어요. 낮은 주파수 성분에 있어요. 높은 주파수 성분에 있는 거는 베어링에서 물론 미스얼라이먼트 그런 것도 있지만 충격을 흔드는 거는 펄스가 흔들기 때문에 그 펄스 성분 고위진동수를 높였고 그 다음에 여기서 떼냈기 때문에 이 성분 안에는 언밸런스 미스얼라이먼트 하는 적당 다른 관련 없는 신호들은 제거가 된 거예요 이미. 그 다음에 높은 주파수하고 이 안에는 순수한 베어링에 대한 성분들이 대부분 들어있죠. 퍼센트는 아니요. 대부분 들어있어요. 얘를 걷어내서 엔빌로프만 다시 주파수 분석한 거. 얘를 엔벨로프 스트럼이라고 그러는데 얘를 보면은 베어링에 대한 성분만을 그러니까 언밸런스 미스얼라이먼트 하는 1X, 2X 성분 다 제거한 성분만을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높은 주파수 성분을 낮은 쪽으로 내려놓은 거예요. 이 성분을 찾아보면은 얘가 이제 베어링의 결함이 어디에 났다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렇다면은 얘가 베어링이 고장나면 고위진동수가 올라간다고 그랬으니까 베어링 고위진동수 올라가서 베어링 고장 그렇게 해버리면 되지 않냐? 물론 그래도 돼요. 그래도 되는데 왜 이거를 하냐면은 베어링이 고장이 안 나고 얘가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얘를 갖고 뜯어갖고 베어링 고장입니다 하고서 검출을 해냈으면은 확인해보자. 그럴 거 아니에요? 확인하려면은 얘 뜯어다가 얘하고 베어링하고 계산적으로 아까 구한 그 베어링 주파수가 맞춰갖고 맞으면은 확인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겁니다. 그러면은 확인이 됐죠. 그럼 얘가 올라간 게 그것 때문에 올라갔고 결함은 어디서 났다. 사실 결함이 베어링에서 볼이 고장나는지 내륜이 고장나는지 외륜이 고장나는지 알 필요 없잖아요. 알 필요는 없어요. 베어링이 일체로 돼 있으니까 고치면 돼요. 하는데 알아야 될 필요성은 검증을 하기 위해서 진짜 맞는지 나한테 제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계산해 봤더니 이 신호가 올라가고 이렇게 했더니 요거하고 딱 맞아 떨어집니다. 그럼 확인이 된 거죠. 그때 가자 이거죠.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작업을 하는 거예요. 진단을 하기 위해서 검출을 하는 데에서는 이 엔빌로프 기법이 검출을 하는 데에서는 필요가 없어요. 베어링이 고장났다 안 고장났다 검출을 하는 거는 필요 없어. 진단하는 기법이에요. 베어링 검출은 2단계에서 할 수 있으면 2단계에서 하든가 아니면 조금 더 참았다가 스펙트럼으로 하면 돼요. 조금 더 참았다가. 근데 이제 다른 단계에서 한다면 베어링의 고위진동수에서 올라가는 걸 검출을 해서 걔를 잘 뜯어갖고 요리를 했더니 요거 하나가 맞춰가서 기계적인 결함하고 맞춰갖고 증명을 해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이 기법은 진단 기법이다. 검출 기법이 아니다. 고장을 찾아내는 건 아니에요. 고장을 확인하고 진단하는 기법이다. 그래서 얘가 실질적으로 베어링에서 잡아낸 타임 신호예요. 여기서는 뭐 어떤 증상을 발견할 수도 없어요.
어떤 증상도 발견은 없죠. 왜냐면은 이 안에는 언밸런스, 미스얼라이먼트, 그 다음에 베어링에 의해서 톡톡 튀는 게 얘가 베어링인지도 몰라. 하지만 얘가 언밸런스에서 나오는 베어링인지 이 신호만 가지고는 펄스가 있다 없다는 발견할 수 없어요. 일단 스펙트럼으로 고쳤더니 얘가 여기 고이진 동수에서 올라갔어요. 그럼 얘를 뜯어와서 안에 신호를 다 걷어놓고 엔빌로프만 갖고 와서 필터된 신호를 만들어. 그랬더니 이제 펄스를 찾아낸 거예요. 이 안에서 펄스를 찾아낸 거를 다시 스펙트럼으로 바꿨더니 이러한 클리어한 주파수 성분이 있어요. 이 주파수는 베어링의 특성 주파수하고 딱 맞아요. 그걸 찾아내면 되죠. 그런 기법이 엔빌로프 기법이에요. 그래서 호락선 필터 범위는 어떻게 설정하는가 하는 거다. 그렇다면은 문제가 이런 문제예요. 베어링의 스펙트럼을 잡았는데 지금 여기처럼 이렇게 딱 올라갔다. 그렇다면은 잡아내면 되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잡아내면은 어디가 어딘지 몰라. 어디에서 잡아야 될지도 몰라. 그럼 어느 부위를 잡을 것이냐 하는 게 숙제예요. 우리가 좀 연구를 해봐야 될 부분이에요. 얘가 사용을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사용을 다 적용을 못하고 있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얘가 어느 부위를 떼올 것이냐, 어느 부위를 택할 것이냐 하는 게 엔지니어가 베어링 결함을 찾아낼 수 있다 없다 하는데 많은 그런 키를 쥐고 있어요. 어디에서 띄워올 것이냐, 공진이 있는지, 얘가 원래 있었는지, 영향을 받은 것인지, 이것처럼 이렇게 확연하게 올라갔으면 대부분 아무 데서나 떼와도 되긴 돼요. 근데 현실적으로 측정해보면 얘를 발견할 수 있냐 하면 그렇지도 않아.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럼 어디서 올 거냐 하는 그런 부분이 좀 남아있죠. 얘가 엔빌로프 기법이에요. 그러면 디펙트 섹터를 하기 전에 베어링 한번 측정해서 얘가 베어링 돌아가는 소리가 꿀꿀꿀꿀꿀 하면서 얘가 정상이 아니에요. 정상이 분명히 우리 듣기에 정상이 아니에요. 얘는 정상이 아닌데 요 정도 가지고는 스펙트럼 상에서 어떤 정도가 나타나냐면요. 보죠. 무지 어려워. 전혀 차이가 없어요. 얘가 고장 아니고 고장이고 두 개를 비교해보면 전혀 차이가 없어요. 굉장히 어렵다고요. 얼마나 어려운가 한번 보죠. 다음에 저속인 경우에는, 얘가 저속으로 돌아가고 있는 경우에는 고장이 있어도 베어링 고장을 소리로 듣지는 못해요. 굉장히 어려워요. 얘가 지금 빨리 돌렸으니까 우리가 들었을 때 끌끌끌 하고 정상이 아니다는 건 알지만, 얘를 저속 회전수 만일에 한 400rpm으로 돌아가면은 이 정도예요. 뭐 고장인지 아닌지 몰라. 아주 저속에서는 더 어렵게 만들어요. 또한 저속에서는 스펙트럼이 얘가 지금 400rpm이면은 주파수가 400rpm이면은 6Hz네요. 6.7Hz. 6Hz예요. 6Hz가 맨 앞에 와 있고 막 이러면은 스펙트럼으로서 분석하기는 무척 어려워요. 무척 어려워. 6Hz 정도 되면. 지금 얘는 우리가 수동으로 수동 장비가 측정을 하면은 얘를 가지고 자꾸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장비를 가지고 측정을 하면 왔다 갔다 하고 할 수는 있는데 지금 이 시간상 우리가 아예 걸어놓고 이 장비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걸 하는 데는 스펙트럼으로 얘가 같아요. 근데 우리가 얘 측정하고 이거 컴퓨터에도 옮겨갖고 보여드리고 하는 게 어려우니까 바로 걸어갖고 하는 그런 작업을 할게요. 지금 여기에 보시면은 웨이브 이게 타임 신호예요. 타임 신호.
이쪽 거 타임 신호. 그 다음에 얘는 바깥쪽 거 타임 신호. 그 다음에 얘는 2km까지의 이쪽 주파수, 이쪽 거의 주파수 스펙트럼. 일단 우리가 타임 신호부터 비교를 해보죠. 얘가 고장 난 거, 고장 난 타임 신호. 다음 고장 안 난 타임 신호. 두 개예요. 파란 거가 고장 안 난 거, 빨간 거가 고장 난 거. 얘 가지고 얘를 비교해 갖고 빨간 거가 고장이 있고 파란 거가 고장 없고 하는 걸 안다는 거는 얘는 거의 불가능. 얘는 모르는 거예요. 그죠? 얘는 몰라. 주파수로 가볼게요. 주파수. 주파수 고장 있는 거. 다음 고장 없는 거. 다. 얘는 주파수의 아래쪽 주파수에서는 얘가 300Hz까지 야의 지금 회전수는 6.7Hz예요. 6.6666Hz. 6.6666Hz인데 주파수 300Hz 범위 내에서는 얘 고장 1X가 이쯤 돼요. 2X, 3X 이쯤 돼. 1X, 2X, 3X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고유진동수. 우리 고유진동수가 아까 얘기하기에는 5 내지 10km 뭐 있다고 했는데 얘도 어떤 고유진동수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 부분에서 변화가 있긴 하네요. 이 부분에서는 많은 변화가 있네. 이 부분에서 많은 변화가 있는데 이 부분을 베어링마다 그 자리에서 찾았다면 모르겠는데 과연 이 부분이 변했는데 이 위치가 틀리기 때문에 이 위치에서 나오는 레조넌스가 저기에 많이 있어서 나온 건지 베어링에서 나온 건지 장담할 길은 없어요. 원래 자리가 똑같아갖고 두 개를 똑같은 자리에서 측정했다고 그러면은 변화량을 알 수 있겠지만 얘가 위치가 틀리거든. 그러니까 위치에서 원래 얘가 이 위치에서 저 주파수가 잘 나왔는지도 모르잖아요. 얘 가지고 베어링을 진단 내린다 하는 거 그것도 무리가 있죠. 얘도 어려운 문제예요. 베어링의 결함 주파수가 나온다 하면은 베어링 결함 주파수를 우리가 이미 해놨는데요. 베어링 결함 주파수가 얘가 지금 베어링 결함 주파수 있는 거죠. 베어링 결함 주파수. 베어링 결함 주파수가 이게 아웃도어레이스. 얘가 아웃레이스? 얘가 아웃레이스. 근데 얘는 스피드가 지금 스피드도 들어갔어? 스피드 안 났기 때문에 스피드 안 났기 때문에 모르지. 자, 얘는 스피드로 관련돼 있으니까 얘는 관련이 없어요. 관련이 없고 우리가 베어링 결함 주파수를 찾으려면 우리가 결함을 넣은 거는 얘는 바깥쪽 레이스에 넣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측정을 해서 얘를 요것만 해. 요것부터 요만큼만 해. 그 나머지 정보 없으니까 우리가 스펙트럼상에서 한번 찾아보자고요. 바깥쪽 레이스에서 한번 스펙트럼을 100Hz까지만 해요. 100Hz까지만 해서 다시 한번 측정을 해줘. 그랬을 때 찾을 수 있는지. 가면서 그거 지금 100Hz까지만 스피드를 좀 빨리 하면 되지. 좋아. 베어링은 그래서 이 세팅을 잘 해야 돼. 어떻게 하면 잘 맞출 것인가. 만약에 스피드가 일정하다면은 그렇다면 이제 베어링의 결함 주파수가 어디에서 나타날 거가 하는 거를 미리 계산해 놓고 그쪽에 가서 딱 기다리고 마음을 치놓고 기다리고 있으면 걸려들기는 하겠는데 그런 준비 작업을 잘 해놔야 돼요. 준비 작업을 해놔야 되고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이미 많은 정보를 알고 있어야죠. 그래서 내가 이거 이미 알고 있지만 측정해. 내가 이미 알고 있지만 우리가 분석하는 방법을 여러 번 동원을 해서 지금 뭐 그렇게
확연하게 이거다 하면서 잡히는 건 앞에서 찾을 수 없어요. 스피드를 좀 빨려볼게요. 왜냐하면 낮은 주파수에서는 공을 지날 때 천천히 지나가니까 펄스도 약해가지고 시끄러움성이 이렇게 나오지가 않아. 너무 작아서. 그러니까 이제 스피드를 빨리 하면 얘가 치고 지나가는 힘도 커지니까 좀 크게 하면은 좀 더 나올 수도 있으니까. 분명히 아까 6.7Hz로 해갖고 6.7Hz 400rpm을 해갖고 잡기란 거의 불가능해요. 거의 불가능해요. 얘는 1분 한 번씩 잡거든요. 1분 한 번씩 잡아가지고 좀 걸려. 얘가 금방 기억이 안 돼. 오백일치죠. 500일치 되고. 자, 세팅 시켜. 얘가 1x, 2x, 3x, 4x 무지마그네트였어요. 일본 나타나기 위해서. 그래서 나왔던 건데 방법으로서는 하여튼 스펙트럼에서 이걸 찾아내기 위해서는 주파수 밴드를 잘 선해야 되고 미리 정보를 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느 주파수에서 나온다 하는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타임 쪽에서 보면은 타임 쪽에서 가서 한번 봅시다. 타임 신호 얘가 지금 고장 난 부위, 고장 안 난 부위. 네, 이렇게 하면 많이 달라지죠. 아까는 똑같았어요. 왜냐면 에너지 레벨이 이제 적기 때문에 동일한 스피드였는데 스피드가 높아지면은 얘가 치는 게 훨씬 커지기 때문에 저 정도에 커지면은 얘는 무지무지 많이 망가진 거예요. 무지무지 많이 망가진 거고. 그렇다면은 아까 그 신호에서 아까 신호가 어디지? 어떤 신호? 아니 아까 RPM이 400rpm 이 정도. 얘가 400rpm 이거 만들기 얘가 400rpm이 얘 비슷해. 400rpm이고 그 다음에 얘가 빨간 게 조금 더 크기는 하지만 이 안에 신호가 꼭 있다고 판단을 할 수는 없고요. 얘를 처리를 한번 해보죠. 얘를 한번 처리를 해보면은 필터를 사용하는 거예요. 필터를 사용하는 여하의 필터를 잘 사용을 하면은 얘한테서 펄스를 찾아낼 수 있어요. 얘도 내가 많이 연습해본 결과 필터를 2000Hz 정도 걸면은 좋다는 거를 그 다음에 어테니에이션은 한 20 정도 줬고요. 걸면은 파란 신호가 정상적인 신호고 빨간 신호가 비정상 신호예요. 빨간 신호에서 펄스를 찾아낼 수 있어요. 예. 뚝뚝 치고 파란 신호 정상 신호를 걷어내버리죠. 파란 신호를 걷어내려고 이렇게 걷어내죠. 예. 얘가 돌아가면서 턱 치는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이런 작업을 많이 하면은 낮은 신호에서도 찾아낼 길은 있어요. 어떻게든 찾아낼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기법이에요. 사람 실력이에요. 실력인데 이 실력으로 하려면 많은 연구를 해야 되는데 이런 기법을 사용해 갖고는 언제 그 많은 장비를 설비를 더해.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자동으로 구축할 것인가 하는 게 문제예요. 그죠? 이런 거는 방법은 알고 있지만 얘 언제 하고 있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설비가
이런 기법을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지가 저절로 찾아낼 줄 알아야지. 고장이 있다 없다 하는 거는. 그게 이런 이제 CMS 설비가 갖춰야 될 그런 조건이에요. 검출은 네가 해라. 얘 내가 알고는 있지만 여러 번 하면은 찾아낼 수는 있겠지만 저절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거를 오후에 한번 공부를 하지. 어떻게 하면 얘가 저절로 찾아내야지. 그 다음은 내가 할 거고 찾아내는 거는 얘가 찾아내라. 질문 주시면 뭐 사람이 분석해가 한다면은 그거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고 많은 설비를 관리하는 데는 좀 문제가 있죠. 그래서 디펙트 팩터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건 베어링 검출하는 거예요. 진단은 어디가 문제가 있느냐 하는 거가 아니라 검출하는 데에 사용하는 그런 파라미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어링이 결함이 일어나는 거는 이렇게 마이크로 크랙이 생기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전진이 되는데 마이크로 크랙이 생기는 게 1단계이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지나면은 이제 부서져서 이렇게 떨어져 나가죠. 이런 2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3단계를 지나면은 더 많이 이제 떨어져 나가는 그런 형태인데, 일단은 베어링의 결함이 이게 외류에 발생했다고 그러면 펄스가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오리 크랙 지역을 통과할 때에 접촉에 과다한 그런 충격성 펄스가 발생한다 하는 게 쇼크 발생하는 거예요. 그럼 이 쇼크를 발생한 거를 주파수 보면은 얘는 그냥 밋밋하게 나와요. 밋밋하게 나와서 스펙트럼에서 발견하기가 어렵다는 게 스펙트럼상에서의 문제점이죠. 차라리 이 타임 신호에서 얘를 발견을 하는 거가 훨씬 더 베어링 결함을 찾아내는 게 더 유리해요. 그래서 베어링 결함은 타임 분석과 주파수 분석 중에서 타임 분석 쪽에서 사용하는 게 결함을 검출하는 데는, 진단을 하는 데는 이쪽으로 가서 정확한 주파수도 찾고 하는데 다소 유리할지는 모르겠지만, 결함을 검출하는 데는 이 펄스를 찾아내는 게 관건인데, 불평하고 그다음에 축적열 불량 이런 거가 있기 때문에 얘가 묻혀가지고 얘가 이렇게 또렷하게 다른 실 하나도 없고 나온다면은 금방 발견이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통상 보면은 진동 신호가 이래요. 얘를 필터를 거친다 하더라도 필터가 그렇게 크게 펄을 찾아내는 거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이 필터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거를 많은 그 연습도 하고 필터도 여러 개 걸어봐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었죠. 아까 제가 여러 번 해서 찾아낸 게 2000Hz라고 했는데, 그렇게 찾아낸다면 펄스를 발견하겠지만 하이패스 필터를 일반적인 필터를 걸어와야 이파형이나 이파형이나 별로 그렇게 크게 확연하게 찾아낼 만한 그런 질문은 없는 것 같습니다. 베어링 단계는 지금 아까 그림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1단계 마이크로 크랙 발생해서 좀 확장돼서 좀 떨어져 나가고 계속 증가해서 이제 크랙이 이제 모서리가 무뎌짐이라는 현상이 생기는 그런 걸로 이제 진전되죠. 1단계, 2단계, 3단계를 하면 피크값, 우리가 피크값을 관리를 하는 거예요. 다시 복습을 하는 거예요. 스트레스 팩터 이런 부분도 1단계에서는 피크값이 증가를 하죠. 2단계에서도 계속 증가하다 3단계에서는 일정하게 돼요. 피크값은 RMS 값은 1단계에서는 반응을 하지 않아요. 워낙 피크가 짧은 시간 동안에 약한 에너지가 발생하기 때문에 증가를 하지 않다가 2단계에서 증가하고 3단계에서는 계속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죠. 크레스트 팩터는 1단계에서 증가하고 2단계에서는 일정하다가 3단계에서 사라져 떨어져 버리는 현상 때문에 얘도 모니터링에 사용한다는 거, 그러니까 결함을 검출을 그냥 한다는 측면에서는 문제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결함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거는 계속 증가를 해야 되는데 떨어져 버린다는 사실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력 관리를 한다면은 이 그래프를 얻으면 발견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좀 불합리하다 하는 점이 크레스 팩터예요. 그래서 다른 파라메터 하나를 선정을 했어요. 여러 단계에서 표준 지표가 될 만한 게 지금까지 없다. 피크, RMS, 그다음에 크레스트 팩터, 그다음에 사용이 쉽지 않다는 이유 때문에 디펙트 팩터, 결함 지수라는 거를 하나를 개발을 했죠. 개발했는데 이 개발한 거는 파고율이네. 파고율 곱하기 상수, RMS 값의 상수. 그렇게 하면 얘는 계속 증가하는 상수를 만들 수 있어요. 얘는 크레스 팩터는 1단계, 2단계에서 증가하고 다음에 RMS 값은 2단계, 3단계에서 증가하기 때문에 얘는 결함에 따라서 계속해서 증가하는 그러한 값을 만들어낸 것이 디펙트 팩터라는 건데 얘는 절대적인 지수다. 베어링의 사이즈나 아니면은 부하 조건에 따라서 또 값이 변하지 않는 계속 증가하는 그런 절대적인 값을 갖는다. 조기 검출에 사용할 수 있다는 거고 작동 조건에 민감하지 않는다 하는 건 부하 조건, 사이즈 이런 거에 관계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베어링의 결함 단계에 걸쳐서 값이 계속 증가한다. 사용이 간편하고 자동 검출에 진단 아니고 검출에 적합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크 값은 초기 1단계, 2단계에서는 증가하나 3단계에서 일정해버리고 RMS 값은 일정하다가 크랙이 완전히 발생했을 때 증가하는 그런 것을 보이고 크레스 팩터는 이렇게 갔는데 결함 지수라는 것은 계속해서 결함 증가와 함께 증가하는 지수이기 때문에 얘를 모니터링이나 결함 검출에 사용하면 상당히 유용하겠다 해서 결함 검출을 사용을 하죠. 결함 검출에. 근데 얘는 600rpm 저속인 경우에는 잘 듣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미약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속도가 나는 600rpm부터 6000rpm 정도의 권장하는 그런 지수예요. 그래서 0부터 시작해가지고 12까지의 근무이면은 위험, 6 이상이면은 경고, 많이 고장났다 그런 거고 6 이하면은 괜찮다 하는 그런 지수를 개발하게 됐죠. 그래서 얘는 예지 정비에 사용하고 모니터링에 사용할 수 있고 얼람 레벨을 설정하기가 쉽다. 왜냐하면 절대값이기 때문에 그런 이점이 있는 것이 디펙트 팩터예요. 우리가 실험을 했는데 디펙트 팩터도 만능으로 모든 베어링의 결함을 검출하는 데는 약간의 문제점이 있어요. 이론은 이러한데 사실상 써봤더니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가 베어링 검출을 하는 걸 한번 봤더니 이 베어링하고 이 베어링하고 얘가 이쪽으로 건너가는 것 같아요. 이쪽 베어링에서 이쪽 베어링으로 이게 축이 연결해서 신호가 이쪽에도 연결이 돼서 하나는 2.98이고 하나는 7이고 그러면은 저 7이 지금 경고 레벨을 넘어서 거의 위험 레벨에 도달할 정도의 결함이 고장난 거를 고장난 거를 지시를 한 거죠. 저걸 보면은 고장이다 하는 거를 표시를 했는데 지금 색깔이 그린 색깔로 되어 있는 거는 설정을 안 해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6 이상으로 설정해서 색깔을 변하게 했을 때 설정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하여튼 값은 6 이상이 되면 하나의 고장 난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하나는 2.98이면 3 정도이고 하나는 7.5니까 많이 고장 난 것을 의미하는 그러한 지표로서 모니터링에 많은 기계를 결함을 잡아낼 때 어딘지는 몰라요. 어딘지는 찾아봐야죠. 어딘지는 찾아봐야 되겠지만 하여튼 발견을 할 수는 있다. 스펙트럼을 한번 보면 뭐가 고장이기 때문에 그러냐 하면은 타임 신호는 안 해놨네요. 타임 신호를 안 해놨고 스펙트럼을 한번 보죠. 어떻게 됐는지. 스펙트럼은 결함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이미 베어링의 숫자를 다 집어넣어서 디멘전을 집어넣어서 얘가 에러고요. 여기가 3차에 하모니 크로스 3
3X 성분에 여기서도 결항이 뜨고 있는 그런 거고, 다음에 타임시머에서 얘는 분석 에너지이기 때문에 사실은 타임시머에 봐야 명확하게 알 수 있지만 결항에 이제 발견이 됐으니까 그럼 어디가 고장이냐 확인을 하는 측면에서는 유용하게 스펙트럼을 쓸 수 있죠. 3차의 성분을 다음에 사용하는 게 이제 42% 내지 47% 정도에 발생하고, 때로는 뭐 0.8에서 0.7 조금 더 낮은 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동기 성분이 생기죠. 0.43x 이런 데서 생기는 요게 유체 단정성 때문에 생기는 이 현상을 오일 부얼이라고 해요. 오일 부얼. 오일 부얼 현상이 전을 대응해서 상당히 많이 생기죠. 오일 부얼이 유체 단정성 때문에 생기는 게 전을 대응해서 얘를 관측을 하고 얘를 안 생기도록 하는 게 상당히 우리가 진동에서 주의할 점이에요. 상당히 많이 생기는 증상이 오일 부얼 증상. 근데 오일 부얼 증상이 생기는 상태에서 스피드를 계속 증가시키면 얘가 스피드가 크리티컬 스피드라고 하는 인기의 속도를 지나면은 이 오일 부얼이 더 이상 이제 스피드는 증가하지만 도장이 가만히 남아 있어가지고 계속해서 불안정성이 존재를 하는 걸 오일 휘이라고 하죠. 그런 현상들이 생기는 게 전을 대응에서의 고장 증상이에요. 얘가 돌아갈 때 오일이 이걸 떠서 지나가는 이 주파수가 0.48x 정도 돼요. 뭐 정확하지는 않아요. 얘는 오일의 정상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얘를 오일볼이라고 해요. 오일볼. 얘는 얘의 베어링이 정확한 원이 돼 있으면은 이런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요즘 얘를 약간 달걀 모양으로 만들어요. 오렌지 형태로. 그렇게 하면 이 현상이 줄어들거나, 아니면은 이 원으로 만들었을 때의 유체를 점성을 바꾼다든가 그렇게 하면은 없앨 수도 있고, 그런데 옛날에 이게 정확한 원이어야지 사실 얘가 받치기가 좋기 때문에 원으로 만들어가고 하는 데에는 이런 현상이 발견될 수 있어요. 오일의 점도에 따라서. 그래서 이런 현상을 오일 부얼이라고 한다. 오일 핏, 오일 부얼. 오일 부얼은 지금 이제 여기에 스피드를 증가시키고 임계 속도에 오일 핍이 걸리는 경우에 얘가 크게 발생을 하거든요. 발생을 하는데 스피드를 계속 증가시켜도 이 성분은 계속해서 남아 있는 거. 2배의 회전자 임계 속도 이상에서 운전될 때 오일 부얼 주파수가 임계 속도 임계 속도를 넘어서서도 과도하게 그 진동 현상이 남아 있는 걸 오일 핍이라고 해요. 오일 핍. 다음에 요거는 이제 크랙이 졌을 때 축이 깨졌어요. 축이 깨졌을 때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는 거는, 얘는 스피드를 낮추거나 높이거나 했을 때 스펙트럼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보고서 측정하는 그런 방법이에요. 이 방법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측정을 하려면은 스피드를 증가시켰다 낮췄다 하면서 진동을 계속 측정하면서 얘가 어느 각도에서 커지는가 하는 걸 바라봐야 되는데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아무튼 크랙이 생겼을 때 어떻게 잡느냐 하는 부분이 설명이고요. 다음에 임계 속도하고 축 공진에 대해서는, 임계 속도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축이 장축인 경우에 축이 굉장히 길어요. 내가 여기가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이걸 설명합니다. 우리가 회전자의 축이 긴 경우에 베어링이 여기에 양쪽에 지지를 하고 있을 때 세워놓고 이걸 퉁 치면은 떨어질 수 있어요.
그거를 이 축의 고유진동수라고 그러죠. 이 축의 고유진동수. 얘를 통치면은 그 고유진동수야. 걔가 여기에 있는 구동축의 회전속도하고 얘가 고유진동수가 만일에 20Hz였다. 20Hz였다. 그런데 얘를 1200rpm으로 돌리면 얘가 20Hz죠. 얘하고 고유진동수하고 딱 맞아 떨어지면은 얘는 무지무지게 떨어요. 심지어 진동을 이 힘에 의해서 진동을 계속 받아갖고 얘가 줄넘기처럼 휘어가지고 돌아가요. 그런 상태에서 계속 돌리면 베어링이 금방 박살나고 얘는 터져버려요. 이 속도에서 운전하면 안 되죠. 이 속도를 임계속도라고 그래요. 얘하고 딱 맞았을 때 이 속도를 임계속도라고 그러죠. 얘는 임계속도예요. 그 다음에 2차의 고유진동수. 얘는 1차는 이렇게 움직이는 모드고 이렇게 출렁거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출렁거리는 것도 있어. 얘도 이렇게 출렁거리는 게 있는데 얘는 무지 높은 주파수예요. 임계속도가 20, 고유진동수가 첫 번째 거가 20이라면은 두 번째 거는 뭐 굉장히 높아요. 100Hz 이상, 몇백 Hz 돼요. 몇백 Hz 되면은 200Hz라고 그러면은 RPM으로 따진다면은 12,000rpm. 12,000rpm. 그러니까 그 정도 속도까지는 안 돌릴 거라고요. 그러니까 대개 보면은 회전체를 돌리는 게 어디서 돌리냐면은 임계속도 이하에서 돌리는 회전체가 있고 임계속도 이상에서 돌려. 임계속도 1.3배 이상에서 운전하든가 아니면은 임계속도의 0.7배 이하에서 운전하든 두 가지로 돌려요. 왜냐하면 여기서 돌리면 큰일이 나니까. 축이 이렇게 단축인 경우에, 이와 같은 경우에 얘의 임계속, 얘의 고유진동수는 되게 높아요. 이거 쳐보면은 얘의 고유진동수는 100Hz가 넘어요. 그럼 얘는 6,000rpm 이상 가야 임계속도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쪽에 있기 때문에 얘는 임계속도 이하에서 돌죠. 이런 로타를 강체 회전체라고 해요. 리지드 로타라고 그러죠. 리지드 로타라고 해요. 리지드 로타. 요 이상에서 돌리는 로타를 플렉서블 로타라고 해요. 얘가 유연 회전체, 유연 지지, 유연 회전체, 강체 회전체라고 그러는데 통상 우리가 보는 건 대부분 이쪽이에요. 근데 한전에서의 축 긴 터빈이라든가 아니면 제지 공장의 롤러 이런 것들은 이쪽에서 돌려요. 플렉서블 로타예요. 플렉서블 로타인데 어제 설명드릴 때 한쪽이 무거우면은 무거운 쪽이 왔을 때 얘가 커진다고 그러죠. 무거운 쪽이 위쪽으로 오면은 얘가 힘을 이쪽으로 받으니까 얘가 커지죠. 얘를 헤비 포인트라고 하고 얘를 하이 포인트라고 해요. 진동에서 높은 거를 하이 포인트, 높은 점, 얘를 무거운 점. 강체 회전체에서는 무거운 점하고 그다음에 진동이 높아지는 점이 같아요. 0도예요. 그런데 이쪽에서는 얘가 반대야. 얘가 높이가 있으면은 얘는 반대로 나와. 얘가 위상이 반대가 돼요. 왜냐하면 고유진동수를 넘어갈 때 위상이 바뀌어요. 위상이 바뀌어. 우리 머릿속으로 생각할 때는 안 그럴 것 같지만 그게 구조물이 고유진동수에서 위상이 바뀌어. 90도가 갑자기 바뀌어 180도로 되기 때문에 이때는 무거운 점하고 높은 점하고 위상 차이가 180도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회전체에서. 그러니까 크리티컬 스피드가 첫 번째 크리티컬 스피드, 통상 이 스피드보다는 높게 운전을 하는 로타를 플렉서블 로타라고 하고 이제 낮은 쪽에서 운전하는 게 강체 회전체예요. 그래서 이쪽에서 운전하든가 아니면 이쪽에서 운전하든가 그래요. 얘가 높은 쪽, 낮은 이쪽에서 운전하는 거는 없어요. 운전하면 큰일이 나니까. 크리스티컬 스피드에서. 그런데 크리스티컬 스피드에서 위상이 바뀌어서 이쪽은 헤비 포인트하고 하이 포인트하고 같아. 헤비 포인트, 하이 포인트하고 같아. 근데 얘는 헤비 포인트하고 하이 포인트하고 180도 위상 차이에 있어요. 그래서 만일에 여러분께서 이제 이런 로타를 밸런싱을 잡는다. 밸런싱을 잡는다는 얘기는 한쪽이 무거운 점을 알아서 이쪽이 무겁다. 그러면은 무거운 거면 반대쪽에다가
무거운 거하고 똑같은 질량 다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작아. 그거 다 하는 얘기는 강체 전체에서 얘기해요. 만일에 플렉서블 로터에서 여기가 무거운 점이었는데 찾았는데 얘한테 여기다가 그러면은 얘가 반대 방향을 가르쳐줘서 무거운 쪽에 다시 달게 돼요. 그래서 밸런스를 잡으면 더 커져버리든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위상이라는 것도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잘 알아야 된다는 그런 것이 임계 속도하고 지금 위상을 얘기하고 있어요. 슬라이드 쇼를 했는데 쇼 했는데 그런 얘기고요. 이제 위상이라는 게 임계 속도를 지나면서 바뀐다. 그래서 공지점에서는 이론상 공지점에서는 90도 위상이 바뀌고 공기를 지나면 180도 위상이 바뀌기 때문에 데이포인트하고 하이포인트하고 다르다. 얘는 같다. 얘를 리지드로다 플렉서블 로터라고 한다는 거 설명을 드렸고요. 끝났네. 끝났으니까 끝. 네. 자, 이번에는 저속기계에서 베어링 교람을 검출하는 것은